예, 안녕하세요. 최영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강의 이후에 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들 중에서 조금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일단은 선별을 했는데 답변 드리고 일단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스톡옵션은 자동 소멸하는지 아니면 특정 절차를 거쳐 소멸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은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이제 일정한 경우에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의 조항들을 보통은 둡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스톡옵션을 취소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계약서에 안 정한 경우는 간혹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동으로 소멸해서 캡에서 사라지는지 아니면 채워지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데 통용되는 이제 스톡옵션 계약서에서는 그런 경우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톡옵션의 이제 결국 이제 실행 가격의 산정 방법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 어떻게 요거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제 발행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차액정산형이나 이런 거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신주 교부는 스톡옵션 부여일 기준으로 시가랑 그다음에 액면가 중에 높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냐 이게 결국 핵심인데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은 그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외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일행의 기준을 정하는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사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세법, 그러니까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그거는 재무제표 중에서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가중치를 두고 계산하는 그런 구체적인 공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할 것 같고 시가가 있으면 시가인데 시가가 없으면은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저런 지표를 가지고 산정하는 공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톡옵션 발행 시 대표자가 결정해야 할 것들, 이건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한테 부여할지, 그러니까 이제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랑, 그 다음에 행사 요건, 그 다음에, 몇 주를 부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부여 방법, 그러니까 신주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은 차익으로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대표자가 정해서, 예, 결의를 해야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일부 조항을 추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 글쎄요, 뭐 표준 근로계약서가 도움이 안 된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도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대로 하신다고 뭐 특별하게 불이익이 아주 심한 건 아닌데 다만 표준 근로계약 자체가 약간 이제 근로자 입장에 좀 배려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다양한 근로관계를 좀 다채롭게 가져가려고 설정한 제도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시간 선택제라든가 재량 근로제라든가 혹은 일정한 범위에서 초과 근로수당을 미리 선지급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여기에는 다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로 조건에 관련해서 각 회사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이 별도로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근로 장소라든가 뭐 근로 조건 중에서도 회사에서 좀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뭐 표준근로계약 자체가 도움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는 부분은 글쎄요 뭐 좀 변경은 돼야 되겠지만은 그걸 쓴다고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 있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라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주식도 퇴직금 정산에 반영이 되는지요? 스톡옵션 자체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긴 하는데 이제 퇴직금 산정은 약간 이슈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에서 높은 걸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데 평균임금이건 뭐 통상임금이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전제로 일단 산정을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자체는 일단 어떤 행사되지 않은 권리의 개념이라서 과세 영역하고는 좀 다르게 요게 이제 퇴직금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퇴직금 산정이 되는 평균임금으로는 산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법, 주주총회 등등 복잡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가 하고 싶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글쎄요, 뭐 이건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스톡옵션 기준은 이제 이 뒤에도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총 특별 결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서, 3분의 2,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 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자체에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가 100% 주주라면은 뭐 어떤 직원한테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겠으나, 다만 실무적으로는 투자를 받거나 혹은 뭐 다른 주주가 있으면 주주간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서에서 어떻게 개별적으로 정했는지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도 리스트릭티드 쉐어의 발급이 가능한지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연하여 최종 주식 매각 시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네, 먼저 리스트릭티드 쉐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양도 제한을 의미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상 제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에서 이걸 양도를 못한다든가 손해배상 조항 같은 걸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일단 귀속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주식 양도 제한을 하고 그걸 등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뭐 폐쇄회사 형태로 굴러가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거는 제한이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귀속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이연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데, 그게 일단 10% 이상 보유하고 계신 주주는 제한이 있고요. 혹은 10% 이상 보유하는 주주하고 자기가 뭐 친인척 관계에 있다든가 그런 특수 관계에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10% 이내 비율, 그러니까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나서 보유하게 될 기준으로 10% 이내여야 되고, 직전 2년간 행사 가액이 5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예, 그런 정도의 작은 규모에 한해서 그 이연이 가능하고요. 사업주가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나요? 공시라기보다는 이제 벤처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다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시 의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본점에다 그걸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공시 의무가 있고, 상장회사라면은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따라 가지고 그건 이제 다른 절차에 의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등기이사 2인만 있는 유한회사의 경우 직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직원은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원칙은 등기이사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따로 뭐 근태 관리를 받는다거나, 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상시 근로자에서 몇 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기되어 있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장님 혹은 뭐 대표이사의 어떤 뭐 이제 지시에 따라서 근로시간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하고, 다만 이제 등기만 되어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노사협의 시 근로자 대표는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나요? 네,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사협의회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3명에서 10명까지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근로자들이 뭐 4대 보험 가입돼야 되냐는 건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인데, 4대 보험이 가입이 되고 안 되고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표지이긴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나 뭐 근로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업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근태 관리 다 받고 자기 정해진 시간에 급여를 받고 취업 규칙이 적용이 되고 등등 다른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된다면 4대 보험이 빠지더라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하더라도 보통 인사팀장이라든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사용자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자체는 뭐 그거 하나가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2년 이내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퇴사하면 스톡옵션을 반납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까 제일 처음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표준적인 스톡옵션 계약서에서는 퇴사할 경우에 뭐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취소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해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 취소는 결국 회사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 쪽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뭐 성과급과 상여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성과와 상여의 차이, 그리고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는 범위, 급여 명세서에는 인정상여. 일단 뭐 급여 명세서에는 인정상여는 글쎄요, 인정상여라는 건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세법상 원칙적으로 뭐 임직원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되면 급여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세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한 범위에서 소명이 정확하게 안 되거나 혹은 뭐 어떤 접대비 중에서 일부를 뭐 이제 상회하는 금액이라든가 등등 일정한 경우에 이제 상여로 처리한다라는 관점에서 인정상여로 처리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저희가 급여 명세서에 인정상여라고 딱 적혀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아마 이게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넣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거는 그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과 상여의 차이,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포함되는 범위는 이게 성과급, 상여가 용어상으로는 뭐 성과급은 어떤 실적에 연동해서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 개념으로 뭔가를 준다는 형태가 이제 성과급이라고 많이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 통용되기로 상여는 뭐 정기 상여 혹은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런저런 비용들을 상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명절 상여라든가 이런 것도. 요게 이제 연봉 계약이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각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이런저런 수당은 혹은 뭐 상여 쪽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나눠서 고정적으로 주겠다라고 연봉 계약서에 합의를 하면 그건 연봉의 일부로서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는 연봉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연봉과 아마 이제 질문하는 취지가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연봉 합의는 그냥 여기까지 준다고 합의하면 포함이 되는 건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초과 수당이라든가 다른 이런 뭐 퇴직금 산정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이제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느냐의 질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주는 소위 뭐 떡값이 퇴직금 산정하거나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그런 통상임금에 들어가냐 마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 안 된다의 이제 판단이 나뉘기도 했고 뭐 최근에 또 들어간다는 판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실적에 따른 어떤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런 가산수당 산정을 하는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냐의 이슈에 대해서 어떤 회사는 이게 정말 실적에 대비한 거다. 아니다, 이건 실적에 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명목상 주는 거다. 혹은 뭐 실적에 연동해 주더라도 하한선이 얼마는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또 이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단순히 명칭을 성과급이다, 상여금이다라고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매달 모든 사람한테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정말 어떤 업무 성과라든가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그거를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과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야근 시 계획서를 어떠한 형태로 받아야 되는가?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야근에 대해서 보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률적으로 문제없이라고 하면 사실 법에서는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서 뭐 초과 수당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딱 관리한 뒤에 거기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뭐 엄격하겠으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관리하는 것도 결국 비용이자 부담이라서 많이들 뭐 이제 유연 근로제를 채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시간 선택제 근로제라든가 뭐 개발자분들은 재량 근로제라고 해서 좀 업무의 재량을 많이 부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초과 수당을 지급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제가 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근로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혹은 시간 선택제 근로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로 이해가 되는데 계획서라 하면 많은 경우는
내가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오늘 이 정도 야근을 하겠습니다. 혹은 사후에 이 시간 동안 야근하면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라는 건 자기 태스크를 같이 공유하면서 야근 결제를 올리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뭐 그렇게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서 내에서 뭐 팀별로 사실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가 필요한지 혹은 이게 이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는 결국에는 그 팀에서 제일 잘 관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 팀에서 그런 형태로 처리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팀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이걸 뭐 사실 그 팀이 아닌 임원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시간에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좀 재택근무라든가 원격 근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특히 이런 이슈가 많아지는데, 이것도 결국 그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팀별로 관리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이외에는 뭐 글쎄요, 출퇴근 시간을 이제 카드키 찍고 이 시간 일했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던데,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실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회사에 남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원격 근로가 좀 약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좀 반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카드키 찍고 나가는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팀별로 그런 태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실무적으로는 많이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이제 추린 질문 외의 것들을 좀 더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증자 이후 스톡옵션 부과 방안으로 적절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이 약간은 추상적이긴 한데, 증자하게 되면 결국 투자자하고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자하고 어떤 그 풀이 있는데 그 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스톡옵션이 얼만큼 있는지는 보통은 이제 투자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스톡옵션이 행사되면은 주주가 더 추가로 생기게 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뭐 결국 투자자와 협의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증자를 앞두고 어떤 스톡옵션 부여나 이런 게 있으면 스톡옵션을 일단 부여를 하시고 증자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 시 스톡옵션을 부여할 직원과 계약서를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글쎄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통용되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셨을 때 문제가 생긴 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가장 이런 계약서에서 문제되는 게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2년 지나면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궁금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스톡옵션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싶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떤 경우에 스톡옵션을 회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기재를 해두시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요? 갖춰야 할 조건, 이건 뭐 주총에서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총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총에서 뭐 누구에게 부여할 건지,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몇 주를 할 것인지, 행사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베스팅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을 주총에서 특별기로 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겠습니다. 스톡옵션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문이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지분 가치가 아무래도 스톡옵션을 나중에 행사하게 되면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해서 뭐 기업 가치를 이제 잡고 싶을 거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밸류를 높게 가져가고 싶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반영된 어떤 뭐 공식적인 룰이 있거나 법령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건 뭐 결국 그 스톡옵션 풀에 따라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협의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파운드와 지분 배분 후에 후속으로 합류하는 분께 지분 합당이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멤버들의 지분이 희석되는가? 글쎄요, 이것도 제가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글쎄 뭐 새로 발행되면 결국 뭐 총 주식수 중에서 이제 각자의 지분 비율이니까 몇 프로가 글쎄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진다는 부분 외에 어떤 이슈인지를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일단 뭐 말씀드리기로는 그런 뭐 새로 들어오는 부분의 비중에 따라 갖고 달라지겠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요거하고도 연동이 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와 브랜드명에 대한 특허 신청 뭐 특허 신청 절차는 사실 특허를 신청하고 나서 형식 심사나 실질 심사 같은 걸 거쳐갖고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구두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이건 절차적인 부분만 요건을 갖추면 돼서 그건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특허를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신청을 해두는 경우가 많고 사전에 이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갖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브랜드명은 이제 상표 이슈도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키프리스 같은 데에서 사전에 이게 등록된 게 있는지라든가 뭐 그런 걸 확인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질문이 총 한 8개 정도 됐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정확히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바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톡옵션도 그렇고 이제 근로기준법 근로관련계도 그렇고 일단 법령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기존에 공유드렸던 그 자료들을 기준으로 법령이 일단 이것이다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전형적인 쟁점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지난번 PPT에 있는 정도입니다. 뭐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은 행사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좀 불편한 사이가 생겼을 때 회사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즉 취소의 문제 그런 중요한 쟁점들을 어떻게 정할지를 정해야 될 것이고 정관에 당연히 뭐 이제 스톡옵션을 고민하시는 회사들은 정관의 규정이 있을 텐데 혹시나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정관 개정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전형적인 쟁점들을 고민하시면 되고 근로관계는 뭐 표준 근로계약서 혹은 뭐 표준 취업규칙을 가져가더라도 뭐 회사에 그걸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기는데 많은 경우는 그 표준적인 거에서 개별 스타트업에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 제도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뭐 시간 선택제, 재량 근로제 등 혹은 뭐 그 이외에 뭐 보상 휴가제라든가 그런 여러 제도들이 있으니 그런 제도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게 어떤 제도일까를 고민해서 그 표준 안에서 좀 더 나아간 어떤 거를 고민하시는 절차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노사협의회 사실 노사협의회를 이걸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지를 고민할 정도의 회사면 사실은 규모가 꽤 있습니다. 30인 이상이니까 임원 빼고 근로자만 30인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쯤 되면은 사실 단지 노사협의회에 대한 고민 이외에도 이게 30인 이상 되면은 뭐 그때 30인, 50인, 100인 나아가면서 이제 적용되는 법률들이 크니까 그 정도 되는 규모라면 HR 전반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좀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받는 것도 좀 보수적으로는 안전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실무적으로 인사팀장이나 HR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혹은 근로자들의 근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뭐 취업규칙에 이런저런 사유를 적어두고 절차를 기재해 두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이 사안에 포섭이 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판단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주체를 인사팀장한테 전속을 시키기보다는 좀 책임자를 협의체로 이제 분산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그런 징계나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절차 규정을 둘 것인가 두지 않을 것인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절차 규정을 안 두면은 사실 절차라는 거에 대해서 얽매이는 경우가 적은데 대신에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 그 개인한테 좀 책임 부담이 갈 수가 있고 반대로 뭐 이렇게 그런 절차 규정을 상세하게 정해두면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리스크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절차대로 했다라는 어떤 그 개개인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내부적으로는 뭐 급여에 관련된 규정이나 복리후생 규정이나 혹은 뭐 그 밖에 승진이라든가 뭐 배치라든가 이런 규정 등등 사내 HR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둔 부분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회사 안에서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뭐 근로관계, 취업규칙 혹은 이제 뭐 노사협의가 있다면 노사협의회
혹은 이제 그런 사내의 어떤 시스템, 기초적인 시스템들을 정비한 후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좀 정비를 하고 고민을 하시면 어떤 고민의 층위가 하나 단계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따로 네, 또 만나 뵙고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